네, 저는 엔트리에서 온 이승민이라고 합니다. 하기 전에 제가 명함을 드리고 하다 보니까 이 분야를 저보다 더 많이 연구하신 분들이 많이 계셔갖고 제가 많이 긴장이 됩니다. 특히 이제 김준영 교수님 같은 경우는 학교 다닐 때 몇 분 뵙고 또 그다음에 또 수업도 듣고 이래 돼가지고 그래도 제가 이거는 이제 기술이 가져오는 충격이랄까 변화 이런 쪽이니까 제가 그 분야만큼은 교수님보다 더 많이 했다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제목이 좀 자극적으로 지었습니다. 이 분야는 저희가 한 1년 반 전에 나름 좀 잠깐 연구를 했었고요. 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다 아는 분들입니다. 빌 게이츠, 스티븐 호킹 이런 분들이 인공지능에 관련해가지고 스트롱 AI 혹은 슈퍼 인공지능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망할 수도 있다 이런 겁주는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과연 이게 왜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 그리고 이게 앞으로 우리한테 어떤 임팩트를 줄 것인가, 이런 쪽에 대해서는 거시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보게 되면 최근에 일고 있는 그 인공지능 열풍, 기술 동향 이런 수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게 우리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임팩트랄까, 변화, 양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야. 세 번째는 우리가 과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첫 번째 기술입니다. 최근 4년간, 그러니까 2011년도부터 여러분들이 많이 봐왔던 겁니다. 특히 파란색 키워드만 보시더라도 신문에서 한 번쯤은 봤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왓슨이라든가 구글차, 고양이 인식, 딥마인드, 딥페이스 이렇게 최근까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면 좀 눈여겨볼 게 다 이걸 하는 데가 많지 않습니다. 글로벌 기업 몇몇이 주도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최근 들어봐가지고 이런 뉴스가 부쩍 많아졌다는 것, 그리고 희한한 게 보면 단어가 딥이라는 말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 설명하면 너무 시간이 기니까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뭐 같습니까? 2012년도 6월 달에 발표된 논문입니다. 아시는 분들, 이 바닥에서 전공하신 분들은 너무 잘 아는 건데, 고양이를 인식한 이 사건이 2012년 6월 달에 논문이 발표가 되고요. 그 해 말에 뉴욕타임즈에 실립니다. 화석을 하면요, 차 번호판을 너무 전부 잘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근데 무슨 고양이 인식하는 거 가지고 대단한 일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왜 대단하냐 하면, 이쪽에서 전공하시는 분들이 그동안에 그렇게 해오려고 했는데 잘 안 됐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1, 2 같은 숫자 인식 같은 경우는 사람이 공부를 시킬 때 1, 2의 패턴을 딱 교육을 시킵니다. 요게 1이야, 2야라고 해가지고. 근데 우리가 어릴 때 애 키울 때 보면 한 3살쯤 되는 애들도 야, 이 고양이야, 개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말 안 해도 지가 알아요. 큰 고양이, 작은 고양이, 검은 고양이, 흰 고양이 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인공지능 하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컴퓨터한테 교육시킬 때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돼요. 고양이에 대한 특징을 다 입력을 해야 됐었단 말이죠. 근데 이 사건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야, 이 고양이라고 하고 나서는 내버렸어요. 컴퓨터가 알아서 최초로 이렇게 인식을 한 사건입니다. 지가 알아가지고 공부했던 얘기죠. 그러니까 이 분야에서는 상당히 획기적인 사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나온 게 딥러닝이라고 하는 이제 용어가 나오기 시작했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구글에서. 고양이 인식 수준이 아니고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면 지가 알아가지고 이렇게 요약도 한 설명을 적습니다. 사진을 보여주면. 알아서. 그러니까 이제 좀 발전했죠. 그것도 어떤 게 있냐 하면 바로 이 사건입니다. 딥마인드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영국 기업이고요. 창업한 사람이 데미스 하사베스라고 해가지고 이 분야에 천재적으로 통합니다. 보시는 게 왼쪽에 있는 게 게임이에요. 브레이크아웃, 벽돌 깨기 게임. 해봤습니까? 어릴 때. 맨 위에 빨간색 점이 있습니다. 공을 밑으로 내려오면 밑에 있는 빨간색 발을 움직여 튕깁니다. 튕기면 공이 올라가요. 그래서 벽돌을 깨는 건데, 이 사건이 왜 또 대단하냐 하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과 똑같은 화면을 컴퓨터가 보는 거예요. 지가 게임을 하는 겁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 한번 보시는데요. 보시면, 그러니까 맨 처음 이 장면을 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컴퓨터가. 학습을 하는데요. 설명 나오죠. 여러분들이 보는 것과 똑같은 걸 보게 됩니다. 단 하나의 조건은 뭐냐 하면, 점수를 올려라라는 조건만 딱 줍니다. 처음에는 잘 못해요. 2시간이 지나면 굉장히 잘해요. 4시간이 지나면 사람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잘합니다. 짧으니까 보십시오. 보시면 실수도 합니다. 이렇게 막 떨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실수를 하죠. 그러다가 이제 이게 시간이 조금 지납니다.
이 컴퓨터가 이 화면을 보고 한 2시간이 지나요. 예. 예. 그러면 사람이 전문가처럼 합니다. 예. 4시간이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가만히 보니까 점수 올릴 때 맨 왼쪽에 터널을 뚫으면 공이 밑으로 안 내려오고 위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겠죠. 머리를 쓰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다는 걸 지가 아는 거예요. 전략을 구사합니다. 4시간이 지나면. 이 정도 되면 사람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지경이에요. 아무리 게임을 잘하는 사람이라도.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시연 장면을 보여줍니다. 무슨 이 컨퍼런스에서 이거를 구글에 있는 레리 페이지가 보고 전격 인수를 합니다. 우리나라 돈 한 7천억 됩니다. 이 기업이 뭐 매출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거 하나 하고. 그리고 개발했던 이 알고리즘이 네이처지에 실리게 됩니다. 그리고 구글이 다 인수를 하게 됐죠. 근데 이제 이렇게 최근에 막 뉴스가 많아지니까 제가 맨 처음에 보여드린 것처럼 야, 이러다가 이거 뭐 사람 진짜 이거 우리 다 죽이는 거 아니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왜 이런 발전이 이루어졌는가를 한번 가만히 보면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언급한 것처럼 이 딥러닝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쪽 알고리즘이 최근 들어와가지고 2005년 전으로 해가지고 나오게 되죠. 이거에 대해서 세상에 나오고 알려지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분이 이 3분입니다. 다 대학 교수였어요. 지금 어디 있냐? 순식간에 이 글로벌 기업에서 스카웃을 해갑니다. 그리고 그 분야에서 총 책임자를 맡기고 있죠. 그러니까 맨 앞에 보여드렸던 그 대표적인 결과물들이 다 이런 사람들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 딥러닝이 뭐냐? 하시는 분은 잘 알 거예요. 인공지능망이에요. 사람 머리를 뜯어보면 뉴런과 시냅스가 있어요. 뉴런 역할을 하는 게 동그라미 하는 거고요. 정보 전달하는 둘 사이 연결하는 부분이 선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머리를 흉내를 낸 거죠. 근데 저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성능은 좋은데 복잡해요. 컴퓨터가 계산할 때 너무 힘들어요. 근데 저게 왜 가능하냐? 지금 왔던 인공지능이 가장 이렇게 발전해서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도 중요한데 2번째입니다. 하드웨어입니다. 이거는 지난 40년 동안에 컴퓨터 성능에 대해 가지고 칩단 들어가 있는 트랜지스터 개수를 다 일일이 그림을 그려봤어요. 제가 그려보니까 이게 엑스포넨셜 커브거든요.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최근에 그 갤럭시 S4까지 다 그림을 그린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정규 분포를 많이 배우긴 하는데 실제 기술이라든가 아니면 돈의 증가 같은 경우는 다 이 기하급수적인 증가를 따르고 있습니다. 근데 학교 다닐 때 이거 너무 많이 들어요. 다 아는데도 알고도 당하는 게 바로 이 익스포넨셜 그래프입니다. 왜냐하면 술 취하고 그날은 안 아픈데 그 다음날 술 깨면 아프잖아요. 이거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거든요. 도저히 이건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A4 용지를 42번 딱 접으면 높이가 뭐 한 얼마큼 될 것 같습니까? 뭐 6살 빌딩 아니면 아니면 몇 킬로쯤? 42번 접으면 지구에서 달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게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가죠. 이 기하급수 증가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러한 일들이 IT 전 분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과 그 기점이 2010년 전으로 해가지고 막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변화가 왜 중요하냐면 양적인 차이가 질적인 변화를 초래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 이러한 발전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3번째가 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라면 그게 머리와 몸이라면 3번째는 음식이에요.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학습할 데이터가 필요한데 보시면 지금 인터넷에 컴퓨터가 그냥 읽을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디지털 형태로. 그게 어마어마합니다. 2012년도 그 논문 발표될 때만 하더라도 저 데이터가 어마어마했어요. 또 놀라운 것은 2020년 예상치를 보시게 되면 이 단위가 엑사바이트니까 4만 엑사바이트입니다. 감이 안 오실 겁니다. 4만 엑사바이트라는 거는 동그라미 3개 뜨면 그 제타이기 때문에 40제타바이트예요. 제타바이트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미터법의 끝이 요타바이트입니다. 10의 24승. 그거 바로 밑이에요. 그거를 넘어가면은 이제 미터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들겠죠. 전 세계 해변에 있는 모래알 개수를 다 합친 것보다 몇십 배가 더 많은 데이터입니다. 저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 하면 사람이 개입해가지고 통제할 수 있는 단계를 넘어갑니다. 이런 시대가 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최근 들어가가지고 이 3박자가 딱 맞아 떨어지니까 이런 뭐 인공지능이다 해가지고 놀라운 결과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가끔은 뭐 제가 이쪽은 뭐 그렇게 전공하는 건 아니지만 물어봅니다. 진짜 이거 인공지능 이거 되냐? 막 이제 앞으로 수십 년 내에 사람을 위협할 수 되냐? 이렇게 물어보죠. 이제 그러면 사실 사람의 미래를 얘기할 때 사주팔자도 볼 때도 보통 이렇게 봅니다. 언제 태어났고 그동안에 뭐 어떤 게 묻지 않습니까? 그처럼 보통 이제 이런 쪽을 얘기하다 보면 언제 태어났는지 좀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요즘 영화 나오고 있죠. 튜링에 대해서 이미테이션 게임이라고 나오고 있죠. 인공지능 역사를 보게 되면 이 튜링부터 시작됐어요. 쭉 왔는데 사실 이 분야를 오랫동안 전공해 오신 그 교수님 같은 분들은 사실은 이런 사건을 보더라도 크게 막 흥분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검은색 두 개 띠가 있거든요. 큰 아픔이 있었어요. 부분에 시련기가 있어갖고 상처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저런 걸 보더라도 끝으로 보는 거하고 저게 어떻게 작동되는 걸 안단 말이에요. 적어도 저기 1970년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인공지능에 대한 기대만큼 더 크게 가졌어요. 물론 그때는 컴퓨터가 무슨 뭐 계산 위주였지만 더 많았어요. 또 그때 시대적 배경을 가만히 보면 그때는 아폴로 계획이라 해가지고 달까지 갔다 왔어요. 한 10년 내에 그냥 사람이 그 달에 그냥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단 말이죠. 근데 70년 초반에 어떤 게 발표됐냐 하면 수학적으로 논문이 발표가 되는데 도저히 이거는 제한된 시간 내에 해결할 수 없는 소위 말해서 상태 폭발의 문제, 이 바닥에서는 옵티멀 컴퓨테이션 프로블렘을 해가지고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가 증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자꾸 이렇게 위축이 되죠. 이제 그게 이제 또 한 번에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 시련을 두 번 겪으니까 인공지능을 연구하시는 분들의 어떻게 바뀌냐 하면 태도가 뭐 사람처럼 되는 거는 갖다 내비두고 당장 필요한 것만 하자 이거죠. 모방하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나오고 있는 뭐 번호인식, 음성인식, 뭐 자연어 처리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 그 분야를 잘 하는 거예요. 상당히 그 유익하죠. 그렇다고 해서 그게 사람처럼 생각을 하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좁게 깊게 돼버린 것단 말이죠. 그러다 최근에 이제 딥러닝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확 크니까 사람들이 세 번째 이제 기대를 하게 됩니다. 이제 기대를 하게 되죠. 그러나 이제 교수님 같은 분들은 그래 또 뭐 혹시 또 뭐 아픔이 있겠지 이런 거를 염두에 두고 쳐다보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게 강한 인공지능이든 혹은 약한 인공이든 그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 기회를 얼마나 다 살릴 수 있을까 그게 더 중요하겠죠. 그게 이제 제가 봐서는 정말 뭐 몇십 년 내에 사람처럼 되는가 그 가능성은 기술적으로 보면 그렇게 높지는 않다는 거예요. 획기적인 다른 뭐 충격이 있지 않은 한. 그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과연 뭐 이 기술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위협받고 있는가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기술 때문에 당장 이제 무인차가 나온다 하더라도 상당히 위험한 거는 뭐냐면 법과 윤리적인 문제예요. 윤리적인 문제. 왜냐하면 자체 판단을 하기 때문에 맨 처음 이 이야기에 대해서 화두를 꺼낸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MIT의 경영대학 교수입니다. 2011년도에 이런 제목의 책을 냈습니다. Race Against Machine이라고 해서. 이분이 어떤 주장을 하냐면 미국 내의 데이터를 통계적으로 쭉 살펴보니까 이런 게 나왔어요. 위험의 건 뭐냐 하면 생산성은, 그러니까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생산성은 쭉 늘어나는데 고용은 정체가 되거나 줄고 있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1인당 GDP가 증가하는데 왜 중산층에 있는 소득은 그대로일까라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걸 역추적을 하는 거죠. 막 추적하다 보니까 이게 최근에 하고 있는 기술의 발전이 여기에 큰 역할을 한다고 주장을 하게 되죠. 그게 2011년도 미국의 신문을 보게 되면 그때부터 굉장히 많은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2013년도에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논문을 발표합니다. 9월에 발표한 논문인데요. 20년 내에 미국의 702개의 직업 가운데 반이 사라진다. 뭐 이 얘기입니다. 컴퓨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긴장을 하게 됩니다. 야, 이러다가 정말 우리가 밀접이 다 잃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하게 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직업이 뭐냐 하면 제조업 아니면 서비스업이란 말이에요. 과연 그럴까를 봤어요.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더란 얘기예요.
제조업 분야에서요, 그동안에 자동화라고 해가지고 이미 많이 일어났어요. 기계로 대체하는 현상들은 많이 왔습니다. 근데 로딩리 브룩스라고 해가지고 MIT 교수, 그리고 지금 리싱크 로보틱스라를 설립을 했죠. 이분이 가만히 보니까 공장 자동화가 다 돼 있는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보니까 안 돼 있는 곳이 딱 한 군데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보니까 그 컨베이어 벨트 앞에는 왜 사람이 늘 서 있을까라는 거예요. 왜 저거는 안 될까라는 거예요. 왜 안 될까 보니까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의 물건은 정확하게 딱 그 위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쉽죠. 뭐 이거나 이렇게 찍으면 되는데. 근데 지금까지 하고 있는 그 산업용 로봇, 거대한 로봇은 이게 안 됐어요. 너무 정밀한 위치만 그대로 찍힌 대로만 하고 있지 사람처럼 융통성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가지고 이게 왜 안 되지? 해가지고 만든 게 바로 이 로봇입니다. 대당 한 2,500만 원 좀 합니다. 중소기업에 이거 하면요, 사람 두 몫을 하고 있습니다. 팔이 두 개니까. 그리고 이제 쉬는 시간에도 밥도 안 주면 되죠. 그 다음에 뭐 데모도 안 하죠. 잠도 안 자죠. 고용보험 필요 없죠. 이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이거를 막 불쾌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야, 이제 뭐 사람이 제조업에는 필요 없겠네,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도 제조 분야에서 이런 거에 대한 충격은 덜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고용에 대한 규모뿐만 아니라 자동화가 많이 늦어왔어요. 그래서 이 제조 분야에서 이 고용의 감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인공지능, 이 얘기는 서비스 쪽이란 말이에요. 예. 보시면 이제 왼쪽 분야가 소위 우리가 전문직이라고 하는 분야, 의사, 변호사, 교수. 오른쪽이 화이트 칼라라고 하고 있는 분야. 이런 분들의 직업이 과연 그러면 기술 때문에 영향을 받을까라고 하는 거죠. 받을까. 그래서 봤어요. 보니까 여러분들 뭐 잘하시는 거예요. 왓슨 같은 거. 너무너무 많은 데이터, 신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이게 사람이 일일이 다 뽑기가 이제 너무 버거워. 예를 들어서 왓슨이 제 1차 목표를 하고 있는 거는 이제 암 정복입니다. 암 정복. 이런 사진을 보여주고 이게 암이냐 아니냐 진단도 하고 처방전을 내립니다. 앞으로 보험사에서 이렇게 하겠죠. 의사의 진단서만 가지고는 안 믿겠다. 왓슨의 증명서까지 같이 오라 그러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험적으로 미국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법률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소송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증거자료를 제출합니다. 기존에는 어떻게 했냐 하면 변호사 한 수백 명이 사다 붙어야 했던 일이에요. 그게 디스커버리 소프트웨어 한 10만 달러 됩니다. 저거 사면 그 사람들이 했던 그 데이터 분석자가 필요가 없어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뭐 무크 같은 거 있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들의 강의를 공짜로 듣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직이 어떻게 되냐 하면 지금 소위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위가 상당수 약화되고요. 특정 개인, 실력 있는 개인이 과정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이미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화이트 칼라는 어떻게 되냐라는 거예요. 사실 제약하는 거는 이게 자동화는 기술적으로 큰 문제가 없어요. 벌써 32만 건인가요? 한 3년 전에 샌프란시스코 이름에서 1년간 쭉 했는데 오류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 다음 3담사. 지금도 보게 되면 우리가 에어스발 할 때 기계가 다 봐주고 있지 않습니까? 트럭 운전, 금융. 과연 사람이 점점 자리가 없다, 잃어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분야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역사는 반복이 된다고 하죠. 이런 비슷한 일들이 한 100년 전에 일어났죠. 예전에도 보게 되면 저희가 산업혁명 이후에 러드아이트 운동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마치 지금 상담사를 어떻게 하는가를 가만히 보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 들어가는 멘트와 끝나는 멘트, 그리고 가운데 하는 일이 돼가지고 그 사람들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해야 될 일이 정해져 있어요. 그 누가 제어하냐? 소프트웨어가 다 컨트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일량을 채우게 되면 모니터가 딱 뜹니다. 웃는 얼굴로.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은 화장실 갈 시간도 없어요. 다 통제를 합니다. 이거는 100년 전에 공장에서 마치도 과학적 경영기법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자들을 통제했던 것과 비슷해요. 그때 나온 용어가 테일러리즘과 포드즘이에요. 테일러와 포드라는 사람이 그렇게 왔던 것. 근데 이게 나쁜 점도 있지만 산업화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경제 성장을 가져온 도 있죠. 근데 그 당시는 어떤 게 있냐면 그래도 일자리가 많았어요. 중산층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앞서 말한 것처럼 이렇게 소프트웨어가 특정 지식이라고 하는 걸 다 레고화하고 이렇게 플랫폼화하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중산층이라고 하는 그 직업, 화이트 칼라가 점점 일자리를 잃어갈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과거에 있던 거를 기계적 포디즘이라고 이름을 붙였다면 저희가 이름 붙인 게 디지털 포디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기술이 좋은 면도 있지만 저희가 한번 걱정을 해야 될 부분, 고민해야 할 부분도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런 식의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00년간은 기술이 우리 몸을 대체했다면 지금 이런 기술들은 우리의 뇌의 일정 부분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강한 어투로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놀랍니다. 네, 놀랍니다. 근데 비단 이게 우리 일자리에 대한 얘기만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이 뇌가 딱 들어가는 순간 이런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살아가시는 분들은 이런 얘기들을 참 했죠. 컴퓨터가 없던 시절에 나는 누구인가에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인류가 탄생해가지고 지금까지 쭉 오면서 몇 가지의 그 인식에 대한 충격을 받은 게 있어요. 대표적인 게 지구가 돈다라는 거, 지동설. 그 다음으로 큰 충격이 아마 다윈의 진화론일 겁니다. 사람도 동물처럼 진화했다. 크게 보면 동물이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알고,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사람들이 너무 이제 섭섭하니까 만든 게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동물과 다른 고유한 특성이 있다. 그게 뭘까를 막 고민합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고등동물이기 때문에 생각을 한다. 이거랍니다. 생각. 이성을 가졌다. 이거 아닙니까? 이성적이다. 근데, 컴퓨터가 없던 시절, 사람과 동물만 있을 시대에는 그래도 이게 좀 통했습니다. 생각. 근데 이제 이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뭐냐면 인간의 뇌거든요. 뇌에 있는 좌총뇌입니다. 어떤 상황에 대해 가지고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판단을 정확하게 하는 분야입니다. 이게 뭐냐면 컴퓨터의 인공지능이 더 잘하는 분야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런 고민이 되는 거죠. 나는 누구인가 이거죠. 동물입니까? 기계입니까? 이런 이제 고민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근 들어와가지고는 앞으로의 역사는 동물과 기계 사이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고민하는 호모 사피엔스가 될 거라는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만약에 인공지능이 좀 더 발달하게 된다면 충분히 고민거리가 되죠. 사실 동물과 인간과 기계는 한 스펙트럼 안에 이미 와 있습니다. 이쯤 얘기하고 끝나면 사실 우리가 너무 이제 뭐 미래를 어둡게 보고 너무 걱정하는데 지금부터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과연 그럼 인간은 아무것도 아닐까? 그렇지가 않아요. 사람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연애도 하고 애기도 낳고 이렇게 쭉 보면 인간의 지능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단순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인공지능에서 해왔던 그러한 논리적인 그런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간 지능은 감각도 있죠, 지각도 있죠, 신체적인 것도 있죠. 그 상대방과 공감할 수 있는 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다중지능이란 말도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의식도 전혀 지금 모르고 있고 특히 무의식은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의식도 마찬가지겠고 그런 와중에 의식을 가진 기계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은 참 좋은 뭐 자신감은 있지만 그게 우리의 인간을 이제 필요 없다 이거는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논리를 통해 가지고 우리 진가를 더 잘 알게 됐습니다. 사실 무인차가 나온다 하더라도요 거기는 디지털 맵만 싹 제거를 하게 되면 어쩔 줄을 모르겠죠. 우리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있단 말이죠. 너무 우리가 위축될 필요는 전혀 없다는 것. 그리고 기술, 일자리 감소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과연 기술이 그렇게 위축일 놈 나쁜 놈이냐 이거예요. 그렇진 않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지금 중단층 이하의 일자리가 준 거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현재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경제 시스템 자체의 문제가 더 큽니다. 더 큽니다, 사실은. 그리고, 현지 경제 시스템 내에서 하고 있는 그 업무를 보게 되면 제 1차 목표가 뭐냐면 효율성입니다. 효율성. 그러다 보니까 오로지 효율성만 위하다 보니까 이미 우리가 하고 있는 정신노동, 그 지식노동이 많은 부분이 이미 매뉴얼화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이 사람 아니면 다른 사람이 되지, 다른 사람 아니면 뭐 컴퓨터가 해도 되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앞서 말했던 것처럼 뭐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702개 일자리를 가만히 보면 왼쪽에 있는 게 향후 50년 내에 쉽게 대체가 될 만한 일이라고 하고 있고 오른쪽은 상대적으로 덜하다고 한 부분입니다. 보시면 왼쪽에 있는 걸 보게 되면 단
단순 반복적인 혹은 계산 위주의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건 그냥 컴퓨터가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나 오른쪽처럼 소통이 필요하고 공공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사람의 판단이 필요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는 여전히 사람이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직종이란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일자리 대체라고 하는 걸 가만히 보면 실제로는 거기에는 이미 표준화 매뉴얼화 돼가지고 우리의 인간적인 면이 많이 없는 부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한테는 큰 뭐 인간적인 삶에 대한 자유를 준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제가 하는 입장이라 하더라도 조금은 좀 죄송한 게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너무 실업률도 많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갤럽 회장이 쓴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죠. 전 세계 인구 70억 명 중에서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이 30억 명이 있답니다. 그 중에서 괜찮은 일자리가 12억 개랍니다. 18억 개는 별 볼 일 없는 일자리라는 얘기죠. 근데 그 일자리마저도 이렇게 컴퓨터가 하게 되니까 점점 더 부족하다 이거죠. 근데 왜 이런 일이 나왔냐 하면 사실은 우리의 현상, 그리고 우리의 준비보다도 기술이 너무 앞서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걱정만 할 것이 아니라 사실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이런 노력을 더 해야겠죠. 예.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이 미래에 대해 가지고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과연 인공지능을 어떻게 할까? 지금까지 본 것처럼 앞서서 주도적으로 가고 있는 기업은 몇 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 역량을 다 갖추고 있는 데가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은 많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나 기술적으로 봤을 때 정말 인공지능에 대한 큰 도약이 만약에 있다면 제가 봤을 때는 뇌과학과 양자 컴퓨팅 두 개가 결합이 됐을 때 인공지능과 같이 그때는 또 한 번의 전환점이 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있는 그 알고리즘에 대해 가지고도 이 뇌의 메커니즘이 알려지게 되면 피드백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계산에 대한 상태 폭발의 문제가 있습니다. 엑스포넨셜 증가하는 복잡도의 문제가 해결이 가능한 게 바로 양자 컴퓨팅인데 최근에 저거에 대한 성과가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예. 두 번째는 이제 일자리 문제도 그렇고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교육 쪽입니다. 교육 쪽. 예. 기술이 시속 100km로 달린다면 제일 늦게 바뀌는 쪽, 제일 20-30km 되는 쪽이 아마 교육 같아요. 참 안 바뀝니다. 예. 그래서 어제 갔을 때 제가 이 얘기를 했을 때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묻으면 우리나라 주부들을 모아놓고 이런 강의를 하면 아마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무리 얘기해도 예, 어차피 지금 교육에 대한 주도권은 다 주부들이 쥐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에서 지금 인공지능 로봇을 만들고 있습니다. 2011년도부터 21년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뭐가 목표냐면 21년까지 해가지고 동경대에 합격하는 거예요. 로봇이. 예, 그래서 작년 11월 달에 로봇이 대학 입시를 봤습니다. 성적이 공개가 됐습니다. 900점 만점에 386점. 평균이 422점이라는 겁니다. 예. 근데 386점의 그 점수는, 일본 사립대 80%에는 합격을 한답니다. 지금도. 예. 로봇이 발전 한 6, 7년 남았죠. 해가지고 동경대에 합격을 한다면, 기술이 똑똑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현재 교육 내용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교육도 보면 우리가 어릴 때 아이들 교육시킬 때 막 뛰어놀았어요. 네. 근데 어느 순간 자리에 앉아있어 밑에 하체는 이제 안 쓰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머리를 쓰게 되는데 음악이나 미술도 점점 줄이죠. 그러다가 이제 중고등학교 딱 올라가면 순수하게 이제 완전히 이제 한 90% 이상은 이제 수학만 합니다. 그거는 좌뇌 위주로 하게 되죠. 이 좌뇌 중심의 교육은 컴퓨터가 가장 잘하는 분야입니다. 예. 이런 방식이 앞으로도 유효할 거라는 거예요. 예. 예. 우리 인간의 미래입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20대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두 번 아마 연애편지를 썼을 거예요. 예, 연애편지. 연애편지를 썼을 때 한번 기억을 해 보십시오. 지금처럼 봄이 꽃이 피나는 거 아니면 가을에 석양이 이렇게 할 때 감수성이 상당히 예민합니다. 그러면 맨 첫 문장을 어떻게 고민을 참 많이 했을 거예요. 해가지고 마음에 안 들면 버리고 이런 표정들이 다 막 끄덕끄덕 하시는데 근데 최근 들어가가지고 이메일이라고 하는 거를 쓰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우리가 업무할 때 이메일을 쓰다 보니까
늘 하는 게 있어요. 맨 처음 쓰는 글은 안녕하세요 어디 누구입니다 라고 씁니다. 맨 마지막에는 예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누구누구 올림 그리고 자기 소속과 전화번호를 남깁니다. 이러다 보니까 맨 처음과 끝이 거의 똑같기 때문에 메일 쓰기 이메일 쓰기 템플릿 딱 누르게 되면 템플릿이 나오죠. 템플릿이 이미 고정된 틀이 딱 나옵니다. 저희는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맨 처음과 마지막이 똑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같은 그 팀 내에서는 급할 때는 파일만 첨부하고 보내버리죠. 중간도 없습니다. 근데 앞서 말한 것처럼 인간의 직업, 특히 뭐 이렇게 상담 업무 같은 경우는 처음에 들어가는 말과 끝나는 말은 이미 똑같고요. 안녕하세요 고객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그리고 그 중간에 그 사람들이 하는 일도 똑같습니다. 그 사람들은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됩니다. 절대된 감정과 이미 시킨 그 매뉴얼대로 그대로 합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중간이 없습니다. 네. 재밌는 건 우리의 인생도 보면 처음과 끝이 똑같습니다. 이렇게 업무와 생활이 가운데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나요? 그죠? 지금까지 우리가 기술 때문에 인공지능이 마치도 사람이 될 것까 봐 걱정을 했지만 정작 큰 위험은 우리가 사람처럼 생각을 하고 생활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모쪼록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이런 주제에 대해 가지고 좀 더 활발한 토의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